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87세로 생을 마감하신 홍순자 할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펜을 들고 같은 글을 반복해서 적곤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마다 비슷한 글이 가득했죠. 그 수첩을 읽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들이 찾아올까?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매일 행복했었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어 수첩의 절반 이상을 채웠지만 우리를 더욱 눈물나게 한 것은 수첩 구석에는 매번 통장 비밀번호를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글은 더욱 단순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반복을 거듭하며 할머니는 자신의 진심을 더 분명히 표현하며 완성된 이야기를 수첩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어서 깊은 울림을 주는 홍순자 할머니의 수첩 속에 완성된 글을 소개로 70세 이후 자립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시작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 사람의 삶에서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치매라는 병이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끝내 할머니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수첩 한 권에 온전히 담아내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울림을 받고 눈물 흘렸던 치매 말기의 한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오늘은 내 자식들이 찾아오려나? 아니, 바쁘겠지. 나도 그 나이 땐 참 바빴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운 날이 있을까? 우리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날들이 가끔 생각나네. 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리고 있다. 그때는 몰랐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될 줄은. 가끔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바쁜 삶 속에서 나를 잊진 않았을까? 아니다, 그럴 리가. 나도 그 나이엔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다. 요즘 들어 많은 것들이 흐릿해지고 있다.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도, 살던 집 주소도, 심지어 내 모습까지도.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선명하다. 젊은 시절의 꿈들, 사랑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그것들은 아직도 내 안에서 반짝이며 빛나고 있다. 간호사들이 날 돌볼 때마다 미안하다. 밥을 흘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지만 난 아직도 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짐이나 귀찮은 존재가 아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은 한 사람.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젊음에서 노년으로, 선명한 기억에서 희미한 그림자로.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린 여전히 꿈꿀 수 있다. 기억이 흐려져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몸이 쇠약해져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젊은이들아, 지금부터 준비하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단단한 노후를. 그래야 끝까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같은 길을 걷는 이들아,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힘이 되어주자. 함께라면 이 시간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내 기억은 흐려져 가지만 이 글에 담긴 희망만은 영원히 남아 누군가의 가슴 한켠에서 작은 빛이 되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이 글을 오늘에서야 마친다. 그리고 오늘도 통장 비밀번호를 적어둔다. 어느 추운 겨울 마지막 희망을 품으며. 이렇게 수첩 속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홍순자 할머니의 수첩에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할머니들이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글 속에는 한평생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와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매번 적어두신 통장 비밀번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재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70세 이후의 삶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결코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80세 이상 분들도 아직 자립적으로 아주 잘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지만 꾸준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들어보세요. 최근 연구들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노인들 중 80%가 5년 후에도 일상생활 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운동을 시작한 나이가 아닌 꾸준함이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횡성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8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1km를 수영하고 계십니다. 75세에 처음 수영을 시작하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새 손주와 함께 수영을 즐기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이는 충분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정부에서 도움드리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방문 운동지도사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주부터 2주까지입니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3주차부터 4주차까지입니다. 걷기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을 강화하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5주차 이후부터입니다. 근력 운동을 조금씩 추가합니다. 물병을 들고 하는 간단한 아령 운동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 3가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입니다. 둘째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사회적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매일 15분 이상의 독서나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절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수중운동입니다. 수중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한 최적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통계에 따르면 수중운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92%가 6달 이상 꾸준히 운동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관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3끼 식사에서 다음 3가지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단백질은 매끼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두부를 드셔야 합니다. 둘째, 칼슘은 하루 2컵의 우유나 요구르트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셋째, 식이섬유는 매끼 5가지 이상의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준비는 70세 이후에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립적인 노후는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에서 시작됩니다. 홍순자 할머니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체적 자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순자 할머니가 수첩에 통장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적으셨던 것처럼 경제적 자립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70세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67세에 은퇴하신 후 주도적인 자산 관리로 75세가 된 지금까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박 할머니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연금 수령 시기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와 동시에 국민연금을 신청하시는데 이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출 때마다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65세가 아닌 68세나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노인 가구 지출의 3분의 1이 의료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한다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단골로 이용하면 의료비 할인 혜택도 받고 꾸준한 건강관리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절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마트폰으로 물가 비교 앱을 활용해 장보기를 하시는데 이를 통해 월 생활비를 30%나 절약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60%가 단순히 생계형이 아닌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이명숙 할머니는 70세에 실버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커피 기계 다루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젊은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용돈도 벌고 활력도 생기니 일석이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써주나요? 이런 걱정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강사, 문화해설사, 실버 택배 등은 오히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장점이 되는 직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금은 반드시 통장에 넣어두세요.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조심하세요. 셋째, 비상금은 별도 통장에 반드시 마련해두세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홍순자 할머니의 수첩에는 물질적인 걱정보다도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들이 찾아올까라는 글귀가 반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음의 안정과 사회적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한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정서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서적 자립이란 무엇일까요? 서울의 한 실버케어 센터에서 25년간 어르신들을 돌봐온 김미영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 자립이란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앙노인복지관의 2023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외로움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심장병 발생 위험을 29%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72세의 이영애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지금은 동네 탁구동호회의 회장이 되어 매일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다른 회원들을 이끌어주는 입장이 되었네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정서적 자립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관계의 다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정서적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또래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동호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입니다.
82세의 박병호 할아버지는 77세에 시작한 스마트폰 교실을 계기로 지금은 실버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씩 익혀갈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젊어지는 기분을 줍니다. 세 번째는 역할 만들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 방범대가 1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해당 아파트의 범죄율은 인근 지역 대비 45% 낮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감정 일기를 쓴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 키우기입니다. 혼자 사는데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우나요? 라는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반려동물 매칭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반려동물을 추천해주고 정기적인 관리도 도와준답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소통 능력 키우기입니다. 화상통화, SNS 등 디지털 도구는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지털 소통에 능숙한 노인들의 외로움 지수가 50%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 자립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정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건강도 결국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즉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가짐이 좋아도 생활하기 불편한 공간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 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노인회 주거환경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5%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황미숙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도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했어요. 하지만 제가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스마트홈으로 했더니 이제는 자녀들도 안심하고 있답니다. 황 할머니의 집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가스밸브 잠금이나 낙상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의 첫 번째 핵심은 안전입니다. 노인 낙상 사고의 85%가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개선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화장실 안전바 설치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60%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81세 김정우 할아버지는 최근 주방 개조를 하셨습니다. 싱크대 높이를 낮추고 수납장을 아래쪽으로 재배치했더니 허리 통증 없이 요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직접 된장국을 끓여 먹는 게 낙이랍니다. 세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입니다. 혼자 살면 아플 때가 제일 걱정이죠. 이런 걱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독거노인 스마트 케어 실증 사업 결과 응급호출 시스템을 설치한 가구의 응급상황 대처 시간이 평균 25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비용 걱정을 하실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돈이 얼마나 들까?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해주며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안 전체 조명을 LED로 교체해 밝기를 높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계단의 조명은 더욱 밝게 설치합니다. 둘째,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합니다. 특히 욕실, 주방 등 물이 자주 묻는 곳은 필수입니다. 셋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허리 높이 선반에 배치합니다. 특히 약이나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넷째, 응급벨이나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는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관에 자동 센서 등을 설치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실 때 특히 유용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들과 상담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정서적 자립,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까지 4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홍순자 할머니의 수첩이 전해준 메시지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자립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매일 30분의 걷기 운동,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3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우리의 선택권을 지켜줍니다. 연금의 현명한 수령 시기 선택, 의료비 지출 관리, 새로운 수입원 창출, 이러한 준비들이 모여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정서적 자립은 우리 삶의 의미를 지켜줍니다. 다양한 관계 맺기,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공간이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4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정서적 여유가 생기며, 안전한 주거환경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듯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75세에 수영을 시작해 82세에도 건강한 삶을 사는 김영호 할아버지, 77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인기 실버 크리에이터가 된 박병호 할아버지, 이분들의 도전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더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노인복지관의 전문 상담사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홍순자 할머니의 수첩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다. 기억이 흐려져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몸이 쇠약해져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처럼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